중국의 게임 이용 인구가 6억 6,8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인구의 절반이 해당 수치에 해당하는 게임 이용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반기 중국 게임 산업 매출도 1,442억 6천만 위안, 약 26조 원로 상승했으며 중국의 게임 시장은 세계 게임 시장의 둔화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게임 업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서 중국의 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신흥국으로 투자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대규모 부양책 부재, 미중 갈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주로 하는 뮤추얼 펀드들이 순유출되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투자에는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상장 지수 펀드인 MSCI 신흥국 시장 ETF에도 큰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과 남미 시장의 성장 전망이 밝은 국가들이 대체 투자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작년에 도입한 광고 연동 요금제의 수익 구조를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MS와의 협력을 줄이고 다른 파트너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은 넷플릭스 이외에도 다른 광고 기술 업체를 통해 광고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는 광고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광고 수익이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 수익 확대 노력과 관련한 시장의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미국 가계 대출의 상당수는 여전히 초저리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출 상품에서 초저리 고정금리가 흔해져서 많은 가계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타격 없이 소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은 11%에 불과하며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도 금융위기 이후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버티기 능력이 강화되었고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장과 아시아에서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의 여러 중앙은행과 정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주요한 요인으로 만들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유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동과 중국의 정제 설비 증설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유럽 지역의 휘발유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1분기에 7%에서 2분기에 6%로 하락하여 호주중앙은행 RBA 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RBA의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RBA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일부 위험이 남아있지만 물가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 완화로 인해 RBA가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기준금리는 기존 예상치인 4.6%보다는 4.35%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인 정보통신, IT 등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원도 증가하였으나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블루칼라 직업군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대졸자 신규 고용을 줄이고 빚을 갚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학 졸업생들의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금리를 0.25% 올리면서 미국 가계에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 계좌 등의 금리 또한 오르겠지만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등 가계 대출 금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높은 신용카드 이자율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었다. 모기지를 통한 주택 구매자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으로 구매력을 잃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 모기지와 주택담보대출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구매 관련 대출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국은 부진한 경제 회복으로 인해 민영 경제 촉진과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지만 국유기업이 수익성 높은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10대 기업 가운데 9개가 국유기업이며 민간기업은 텐센트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유기업들이 수익성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유기업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간 경제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의 불신과 국유기업과의 차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UAE, 그리고 홍콩 모두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와 연동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자국 통화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통화 정책의 자유로운 조작 공간이 제한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27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26일에 13거래일 연속 상승하여 35,520점 1위로 마감하며 1987년 이후 최장기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호조되는 경제 지표가 다우지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우지수는 최근 5% 상승하였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 상승했다. 또한 다우지수의 구성 때문에 신용카드 업체, 정유업체, 투자은행 등 경기 개선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아서 영향을 받았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상승하면 1897번지년 6월의 기록과 126년 만에 타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5.5%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여 9월에 추가 인상이나 동결 모두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달러 가치와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장기적으로 매파적인 동결 입장을 유지하며 미래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9월의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0%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며 금리가 이제는 동결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예금 계좌나 양도성, 예금 증서, CD를 통해 높은 이자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긴 기간에 걸쳐 견고한 금리를 원하는 경우 CD가 좋은 방법으로 언급되었으며
국채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 범위로 올렸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연준은 이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을 보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지만 연준은 여전히 금리 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부진을 벗어나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메타 이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320억 달러, 40조 8천억 원의 매출과 주당 2.98달러, 3,799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메타는 메타버스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 2 불를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성장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결과로 유가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값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원유 재고의 감소가 예상보다 적어지면서 유가가 하락했으며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다. 금값은 달러화 가치와 채권 수익률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금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으며 이에 대한 기대로 인해 달러는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한 상태였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하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미래 전망이 조정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SNS 스레드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매체들의 가짜뉴스 유포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아어티와 스푸트니크, 중국의 CGTN과 신화 뉴스, 이란의 파르스 뉴스 등이 스레드에 가입하였으나 이들이 국영 선전 매체임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어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작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이를 사실처럼 가짜뉴스로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레드는 엄격한 콘텐츠 조정과 국영 매체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며 메타는 이에 대한 추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0%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은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성명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며 통화 긴축 선호 파동과 통화 완화 선호 파동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연준의 향후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와 경제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2분기 4에서 6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메타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320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2.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월가 전망치를 3%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11% 증가했고 순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다음 분기에도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유닛은 매출은 높았지만 손실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AI 제품 및 퀘스트 3 출시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 주가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미래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높은 경고를 내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돌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경기 호조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7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시내와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충전소는 모든 전기차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첫 충전소는 2024년 여름에 미국에서 개장되며 이후에는 캐나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전소에는 캐노피, 화장실, 음식 서비스 등 편의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9번지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데이터에 따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으며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 소식과 원유 재고 감소가 예상보다 적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85센트 1.07% 하락하여 배럴당 78.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경기 연착륙 우려와 하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긴축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원유 재고 감소가 예상보다 적어 유가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